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가 수업 설계 이론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업 설계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학습의 법칙이라든지요. 또는 수업 목표를 기술하는데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그것도 무작위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떠한 원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타일러와 대표적으로 메이거 이 두 분의 목표 진술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 학습을 얘기하셨던 이 블룸 선생님의 학습 목표 분류법도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학습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수 학습 과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수 학습 과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교수 학습 과정안도 있고요. 그렇죠? 교수 학습 과정안도 있고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교육학에서 우선은 교육 과정을 먼저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교수 학습 지도라든지 이론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마 교육공학을 배울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순서 학문의 어떤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체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선 교육 과정은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자면 자, 커리큘럼이죠. 그죠? 자, 교사학습 지도 이론은 자, 실라버스라고 합니다. 그죠? 자, 물론 교육공학은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고요. 자, 근데 이 교육 과정은 좀 장기로 있고요. 그러다 보나 한 학기 이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교육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라버스란 것은 1차 시분의 수업 과정안을 얘기할 때 이렇게 실라버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과정안 대신에 우리가 지도안이라는 말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 과정은 유명하신 분들이 여러 분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타일러가 나오고 또 타바가 나와요. 자, 이걸 이렇게 쓸까요? 자, 타바가 나와요. 자,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들을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자, 하나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목표를 정해놓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 다음에 평가를 하죠. 자, 타바는요, 어떡합니까?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학습 목표가 아니죠. 교육 과정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나서 선정과 조직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중간에 교수와 학습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 교육 개발원에서는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목표와 내용 선정과 조직을 하면서 요걸 하나로 묶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타바가 얘기한 것처럼 교육 환경과 교수 학습 내용을 추가해주고 평가 이렇게 하면서 타바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교육 과정 그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교육 과정을 보는 거고요. 좀 작은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때의 작은 의미라고 한다면 자 바로 1차 시분의 수업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 학자들이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개별화 수업과 또한 뭐 설명식 수업 또는 발견식 수업 자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처방식 수업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개별화 수업은 혼자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우리가 뭐 스키너 선생님이 있었고 또 블룸의 뭐 완전학습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설명식 수업에서는 오스벨이 있습니다. 그죠? 오스벨에서 I 플러스 1을 주장하셨던 분인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의식 수업의 근본을 만드셨다라고 보면 돼요. 자, 발견식 수업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브루너 선생님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브루너는 미국에 있는 교육심리학회 학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즉,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라는 거예요. 그죠? 환경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드위 선생님도 발견식 수업이 되겠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당연히 탐구 모형, 즉 문제 해결, 이때 이 드위 선생님은 우리가 발견식 수업 중에서도 이제 문제 해결식 수업을 창안하셨던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샬라스라고 있어요. 조금 철자가 어렵죠? 그죠? 자, 마샬라스 선생님도 역시 발견식 혹은 탐교식 교수 모형을 주장하셨던 분인데요. 그죠? 이분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죠? 가설을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탐색하면서 일반화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설을 해서 이 가설이 맞나 틀리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탐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화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일반화를 주장하셨던 분이 마샬라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 맞을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한 다음에 탐구 과정을 거쳐서 일반화하는 것. 자, 이러한 수업 모형을 말씀하셨던 분이 마샬라스예요. 다음에 처방식 수업에서는 자, 머렛이라든지 우리가 자, 간의 선생님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라이그루스도 있고 켈러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켈러 선생님의 아마 자, ARCS라는 모형이 나왔을 겁니다. 이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자, 교사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큰 틀에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타일러와 타바가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뭐 스키너 선생님이라든지 오스벨, 브루너, 켈러, 가네, 듀이 이런 선생님들이 했던 것은 서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것은 좀 광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더 협의의 개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사학습 지도이론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육공학이 왜 들어오냐면 교육공학에 자, 우리가 교수 설계 이론이 들어갑니다. 이때 교수 설계에 대한 이제 개념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ADDIE 모형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그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업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죠? 수업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자,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설계 모형으로도 차용하여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교육공학에 교육 설계가 들어가는데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한차시 분의 수업을 어떻게 긴밀하고 간명하면서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 뭐 ADDI 모형의 이게 앞글자만 따서 얘기하는 건데요. 좀 알려드리면 어널리시스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두 번째 D라는 것은 자,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설계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D라는 것은 develop이라고 해서 development가 되겠죠.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했으니까 실제로 한번 개발하고 발전시켜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자, implement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E라는 것은 알 수 있겠듯이 evaluation이라고 해서 자, 그 적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설계 모형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과 큰 차이는 없더라 라는 거죠. 단지 요 같은 경우는 좀 더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차시 분의 수업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학문 체계가 1, 2, 3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 이런 체계성이 위계적으로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이제 더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교수 학습 이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뭐를 하냐는 것은 바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아마 여기에서 그 1차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임용고시에서 보시면 우리가 수기 모형이라는 것도 수기 모형도 여기서 나온 거죠. 수기 모형도요. 뭐 ARCS 모형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켈러에. 그죠? 뭐 브루노는 당연히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드는 것이 이제 포인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학습 목표의 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끝나고 나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시면 좀 더 긴밀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교수 설계 이론이라고 했지만 이때 이 설계라는 것은 한차시 분의 수업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교수 설계를 하게 되냐면 대략 자,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번 읽어가 볼까요? 자, 자발성의 원리, 학생의 내적인 학습 욕구와 학습 동기를 중요시하며 학습의 활동이 교사의 강요나 간섭 없이 학사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원리가 되겠지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학습 욕구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줘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를 보시면 이게 미리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교사학습 과정안을 보시면 이렇게 도입 부분에 학습 동기 유발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모든 교과에서 이렇게 도입 부분에 학습 동기를 넣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흥미 요소를 넣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개별화 원리가 있습니다. 교사가 학습자 개인차를 인정하고 라고 돼 있죠. 잠깐만요. 자, 교사가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한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 내용, 학습 진도 등의 학습 지도 활동을 전개한다는 원리로서 우리가 달톤 플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달톤 플랜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자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그죠? 계약된 뭐 직업이라고 해서 자 1개월에 하나씩 이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 과제는 약 20개의 단원 유니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 해결에 필요한 학습 지침서와 함께 이 한 달 내에 그 단원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개월에 20개의 단원. 이때 단원은 우리가 유니트라고 얘기해 볼까요? 단원을 뭐 학습 지침서가 되겠죠? 지침서를 이용하여 끝내는 활동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계약 1개월에 20개의 단원이 주어지는 그런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죠? 자, 개인마다 매달 주어지는 수준은 다름이라고 되겠죠? 수준과 뭐 어떤 작업 내용 같은 것들 내용 이런 것들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달톤 플랜이에요. 참고로 이때 이 달톤은 우리가 있는 시 이름입니다. 매사추세츠 그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매사추세츠 주의 달톤 시에서 이렇게 개별화 수업 원리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톤 플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화의 원리가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진정한 교육은 사회 속에서 맥락을 같이 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맥락을 찾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학습이라든지 이렇게 분단 학습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모든 학습도 역시 그렇고요. 자, 이 버즈 학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벌이 뭉 소리를 내듯이 자, 그룹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 버즈 학습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1950년대 뭐부터 70년대까지 인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떤 학급 내에서 그룹을 형성해주고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버즈 학습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룹 내에서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맥락을 파악해 보는 것이라고는 점에서 이제 사회화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직관의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은 말과 글을 통한 교육보다는 보거나 만져보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시청각 교육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다음에 통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학습을 부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닌 지적, 정서적, 기능적으로 모두를 통합하는 학습의 원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통합의 원리는 전인 교육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목적의 원리가 있어요. 교육 목표가 분명할 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원리가 됩니다. 과학성의 원리는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수업의 과학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업 안에서 학습자들의 지적인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수업의 내용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구잡이식이 아니라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과학성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게 바로 교수학습 지도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조금 이런감이 있지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교수학습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도입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 전개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제 마무리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마무리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걸 뭐 정리라고도 하죠. 자, 있는데 요걸 요렇게 교사 입장과 또 학생과 이게 상호작용을 받는 상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 도입 부분에는 뭐가 필요하겠죠?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전개 부분에서는요, 개별화 원리에 따라서, 그죠? 자, 수준별 수업의 내용을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죠? 개별화. 자, 어떻게 수준별 하냐면, 한 교실에도 분명히, 자, 상 수준이 있고, 중 수준이 있고, 하 수준이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들의 그룹을 어떻게 형성시켜야 되고, 그 그룹의 수준에 맞는 학습 과업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 속에서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사회 원리도 이렇게 분담 학습을 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 보세요. 개별화 수업 플러스 사회화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활동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둠 학습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개별 활동과 모둠 학습이 어디에 있으면 좋다라고요? 바로 자, 여기 있는 전개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 마무리 정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형성평가를 자 하게 될 텐데, 이 형성평가는 대부분 이제 개별화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알냐 모르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고 선생님의 어떤 설명 같은 게 있을 때는 자, 글이나 말보다는 항상 자,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실험 같은 것도 할 때는 자,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링을 먼저 해주죠. 보여주고 나서 따라해라 라는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면 참 좋습니다. 그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통합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실험을 예를 들면 실험에는 어떤 절차를 조금 얘기해야 되고요. 이론 설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절차를 얘기할 때 학생들은 이 사회성도 배우게 되고 규칙성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수업 내용의 말을 아주 정갈하게 써야 되고, 또 굉장히 체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자, 이런 체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면서 말을 정갈하게 썼을 때 학생들은 자,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은연중에 배우게 되고, 절차에 따라서 실험이 이행됨으로써 규칙성 같은 것도 배우고, 다른 친구와의 협동 과제를 통해서 사회성 같은 걸 배운단 말이죠.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성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원리를 포함해낸 것이 바로 우리의 교수학습 과정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 주의. 자, 이 주의가 뭐냐면, 자, 이러한 이론 또는 원리를 자, 요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접목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다가요? 교수학습 과정안에다가요. 그죠? 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야 하는 학습의 목표죠.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는. 자, 그렇다면 학습의 법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 효과의 법칙이에요. 강화의 원리와 관계된 것으로서 내적, 외적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과정을 가져온다는 법칙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너 이거 발표했는데 이거 맞으면 사탕 하나 줄게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좀 더 수업에 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원리를 차용하는 것이 효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학습에서요. 자, 두 번째, 준비성의 법칙입니다. 학습자가 받을 학습에 관하여 심신의 태도를 갖췄을 때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는 법칙인데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 준비성의 법칙이 왜 나오냐면 이렇게 매슬로우의 자, 동기 위계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동기가 있고 이게 안전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하면서 여기가 자아 존중의 욕구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있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자아 발전이라는 상위의 욕구를 충돌할 수 있다 이 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신의 태세라는 것은 심신의 안정적인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접근의 법칙이에요.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표상적, 내용적 유사성을 띌 경우에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 자, 우리가요. 자, 1차 함수를 배우고 나서 갑자기 미적분을 간다라고 했을 때요. 학습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1차 함수라고서 2차 함수, 고차 함수, 다음에 미분, 다음에 미적분, 적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학습의 순차, 어떤 순차, 내용적, 이거 우리가 계열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용의 순차와 위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학습이 부드럽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학습 부진화 있죠? 그죠? 자, 학습 부진화와 지진화는 다릅니다. 부진화는 능력이 되는데 하지 못한 애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 고등학교 1학년 영어를 해야 되는데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영어를 안 했던 애예요. 그럼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영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이죠? 못하겠죠? 그래서 수준별 수업에서는 중1, 2, 3학년 걸 보완해줘서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접근의 원리입니다. 다음에 이제 빈도의 원리, 빈도의 법칙인데 자, 학습의 기회 및 자료의 제시 횟수가 늘어나서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켜주는 게 참 좋은 말이죠. 좋은 수업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개별성의 법칙. 학습의 개별적인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서 학습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못해도 25명에서 많게는 35명이 한 교실에서 자,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수업은 선생님은 항상 정규분포에서 표준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학생과 여기 있는 학생, 여기 있는 학생은 못 따라갈 것이고 여기 있는 학생은 너무 쉬워서 안 따라갈 것이고 여튼 못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결국 여기 있는 학생들은 소외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학생들에게 뭐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성의 원리를 부각을 시켜줘서 학습 과제를 개인의 수준에 맞게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학습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 지도의 원리와 또 학습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수업 목표는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가가 관건이죠. 그죠? 자, 우리가 학습 목표를 왜 정해야 될까요? 자, 이 목표를 정한다라는 것은요, 수업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봅시다. 우리 수업 목표의 기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는 명확히 진술되어져 수업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입부터 자, 전개, 다음에 정리, 다음에 교사와 학생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개별화 원리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사회화 원리 해서 뭐 모둠 학습 들어가고 또 여기 뭐 형성평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 뭐 동기 유발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뭐를 하는 겁니까?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각자 하나의 이론들과 법칙들이 자,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 수업의 목표라는 거죠. 자, 수업 목표는요. 자,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가르칠까가 나왔다면 가르치는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기준이 바로 수업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러한 학습 내용을 잘 가르쳤는지에 대한 평가의 준거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수업 목표를 어떻게 명료하게 나타내는 게 좋겠느냐고 나왔는데요. 자, 수업 목표는 행동의 변화가 명세적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 봅시다. 내가 1 더하기 1을 2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알게 됐습니다. 2라고요. 이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수업 목표를 표현하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걸 행동 목표는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자, 계산한다, 발음한다, 분해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학과 중학교 1학년 자, 동사의 과거형 어미 ed를 붙여 과거형 동사를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동사를 만들 수 있다가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게 행동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자, 얼마만큼 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학자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자, 행동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학습자의 입장에서 진술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고장난 조문기구를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다. 누가요? 학생이요. 교사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사의 과거에 대해서 ed를 붙여 누가요? 학생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수업이 끝났을 때 기대되어지는 행동으로 진행된다. 이게 만들 수 있는 행동 변화 모형이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자, 우리가 도달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명료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지요. 한 분은 타일러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메이거예요. 그죠? 자, 블룸이라지 가네라 그로라운드는 자,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배우도록 할 텐데 블룸은 이제 완전 학습할 때 배울 거고요. 가네는 자, 의미 있는 교육할 때 아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네는 이제 의미 있는 교육 중에 처방적 교수 방법에 들어가죠. 자, 그때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그롤라운드는 너무 수업 목표가 복잡합니다. 그죠? 이게 수업 자체를 얘기한 거지 수업 목표를 얘기했던 건지 구분할 수 없어서 잘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렇다면 타일러는 이렇게 어떻게 수업 목표를 진술했냐면 자, 학습 내용과 그죠? 자, 학습자 그 다음에 도달점 행동이 명세적으로 진술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원 분류표를 작성해야지 수업 목표에
수업 목표 기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수업 목표에서 이원 분류표는 무엇이냐? 자, 수업 목표를 내용과 행동으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나누어 표시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던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어요. 학생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열거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학생은 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학습자의 요소가 들어갔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라는 의미는 바로 학습 내용이에요. 열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행동, 즉 도달점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영어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학생은 또는 뭐 1학년 2반은 또는 영어 하반 학생은 그죠? 자, 과거형 동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타일러의 목표 진술 방식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메이거는 좀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도달점, 특히 도달점 행동이 일어나는 자,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했는데요. 자, 어떻게 했냐면 상황 및 조건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나무가 좀 맞지가 않네요. 자, 상황 및 조건, 또 다음에 성취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도달점 행동으로 진술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기서 상황 및 조건, 여기서 보시면 타일러에 비해서 자, 요거는 같고 요거도 요 부분이 좀 다르죠? 그죠? 자, 도달점 행동은 요렇게 나오면 되는데요. 그죠? 자, 바로 이 상황 및 조건과 성취 기준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이들 때문에 형성평가에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형성평가를 이제 문제 만들 때요. 그러면 이렇게 진술되어진 자, 학습 목표의 예는 무엇이냐? 자, 운동장. 자, 학생은이 되겠죠? 학생은 운동장. 자, 100m를 15초 이내에 달릴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뭐 학생은 굳이 여기서는 안 써도 되겠죠? 그죠? 뭐 당연하죠. 학생 위주로 수업 목표를 진술한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운동장 100m를 이라는 말은 바로 상황이면서도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15초 이내에 라는 것은 성취 기준이 되는 거죠.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달점 행동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타일러와 메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 목표를 기술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수업 목표 진술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죠? 자, 임용 2차 시험에 굉장히 2차 시험에 자, 점수 채점의 주요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타일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 1학년 영어를 배우는 학생은, 이게 이제 학생이죠. 그죠? 학습자가 되는 거죠. 그죠? 학습자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진행형을 자, 만들 수, 표현, 오류 없이 표현할 수 있다 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을 이제 메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영어에서 중학교, 이렇게 합시다. 중학교 1학년 영어 시간에, 이게 상황이죠. 그죠? 자, 현재 진행형 문장을 자, 10개 오류 없는 현재 문장을 예를 들면 이제 도달점 행동이죠. 자, 영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요, 어디에 더 메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기준점을 세우는 거죠. 10개의 문장을 실제로 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틀렸는지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것은 어느 평가에 좀 더 좋냐면 정리 부분에서 형성평가에 적용하기가 참 좋다는 것이죠. 적용하면 참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타일러와 메이거가 학습 목표를 제공하는 법을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블룸이에요. 그죠? 자, 블룸은 학습 목표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용 목적 분류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의 요소로 쓰게 돼요. 그죠? 자, 예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라는 인지적 영역과 우리가 정의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 이렇게 학습 목표를 분류를 했는데, 물론 정의적 영역은 뭐 감수, 반응, 가치와 조직과 인격화다. 심동적 영역은 반사, 기본 의사, 지각, 신체 능력, 숙련, 동작적 의사소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습 목표 분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식이 뭐냐? 인지나 재생에 의해서 아이디어나 자료 또는 사상을 기억해내는 행동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말하시오. 기억해서 말해야 돼요. 그죠? 재생이에요. 그죠? 말하시오가 재생이죠. 그죠? 다음에 이해, 어떤 자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뜻을 해득하는 능력이다 라는 것인데, 번역, 해석, 추론 능력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리시오. 여기 보세요.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다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다시요. 자, 여기서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쓰시오 하면 지식이에요. 그걸 한 단계 더 거치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해예요. 자, 적용은 뭐냐? 특정한 구체적 사태의 추상적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적용이죠. 자,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 공식을 응용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공식을 이용하여 건물의 높이를 재어보는 것.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삼각함수의 공식이라는 이론을 현실에 접목을 해보는 것이 적용이죠. 자, 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자, 4번 한번 보시죠.
자료를 상대적인 위계가 뚜렷해지거나 표시되는 아이디어가 분명하도록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는 능력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 나누는 능력이에요. 그죠? 구성 영역을 부분으로 나누는 능력이 이제 분석이 되는데 다음에 각 진수문을 읽고 타당하면 A, 타당하지 않으면 B를 표시하시오가 되는 거죠. 분석이에요. A냐, A가 아니냐. 그죠? 자, 종합은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다라고. 자, 여기서는 모으는 능력. 다시 여기 분석은 나누는 거고요. 종합은 모으는 거예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념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개념체를 자 이렇게 작게 분류는 것은 분석이고요. 그죠? 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걸 하나로 이렇게 묶는 것을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청소년 비행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원인 제시와 가스 설정, 예결 방법을 설계하시오. 이 설계가 바로 뭡니까? 모으는 거죠. 응집성이 있게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총합이 되는 겁니다. 자, 평가. 어떤 목적에 비추어 자료와 내용, 방법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죠. 자, 상당한 수준인 것이죠. 민주주의 이래 올리기가 공산주의 이래 올리기에 비해 국민 인권조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쓰시오. 자, 여러분들이 느껴졌겠지만 자,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 논술형에 많이 쓰이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멀티플 초이스에서 골라내는 것이죠. 자, 1, 2, 3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은 수준의 인지적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번에서 6번으로 올라갈수록 상위의 인지 영역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블룸 말고 이제 간의 학습 목표 블룸 봅시다. 언어 정보가 있고요. 그죠? 자, 언어에 관해 언어 정보는 주로 기억에 의존한 단편, 사실은 사건, 명제에 관한 지식이고 인지 전략입니다. 내적으로 조작된 통제 과정은 학습의 학습 방법, 사고력, 독서 방법에 관한 거고요. 태도는 자, 학생이 지닌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운동은 자, 블룸의 심동적 동일한 학습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적 기능은 자, 개념화하여 반응하는 능력이다. 이 정도만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징적 부호를 사용해서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습득하는 대부분의 학습 능력은 지적 기능에 들어간다. 우리가 체육 시간 때 하는 건 운동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글레이저도 수업 과정 모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맨 처음에 자, 어떻게 말하냐면 수업 목표를 얘기하고 출발점 행동과 수업 절차,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한국교육개발원에 있어서도 계획, 진단, 지도, 발전, 평가의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글레이저의 수업 과정 모형을 한번 접목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자, 수업 목표를 정하죠. 자, 수업 목표는 도착장 이동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기술해야 되고 출발점 행동이라는 것은 자, 요거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번 시간에 뭘 했죠? 또는 모르는 사람 손 드세요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내용을 연결시킨 다음에 자, 다음 단계 준비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쭉쭉쭉 나갑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개별 보충 심화도 있죠? 수준별 수업으로.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글레이저의 수업 과정 모형인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제 출발점 행동의 개념을 도입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의 수업 모형은 계획 단계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진단을 하고 또 실제로 수업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형성평가니 뭐 결과에 대해 토의도 해보고 심화 보충 학습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도 단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죠. 뭐 강의식, 프로젝트식 또는 토의식, 토론식 또는 실험, 실습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 변형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블룸부터 해서 브루너, 오스벨 막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더 쉰 다음에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